아저씨, 안 팔아요. 가세요. 10살 남짓한 어린 소녀가 할머니의 손을 잡아 끌며 소리칩니다.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어른들 대화에 끼어들어? 이 과수원 절대 안 팔아요. 내가 다 봤다고요. 그 순간 옆에 있던 부녀회장이 할머니의 손목을 낚아채며 말합니다. 언니, 자그만치 8천만 원이라고. 할머니, 저 사람들 말 믿지 마요. 할머니를 잡고 옥신각신하는 탓에 할머니가 넘어졌습니다. 도대체 다들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과연 이 마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새벽 5시 서울 변두리의 낡은 빌라 2층에서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수민이가 땀에 젖은 채 이불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또 그 꿈이었습니다. 짙은 안개 속 고속도로, 부딪히는 차량들, 그리고 앞좌석에서 들려오지 않는 엄마 아빠의 대답. 수민이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어둠 속에서 두 눈을 크게 떴습니다. 또 시끄럽게. 남들은 자는 시간이야. 복도에서 큰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날아왔습니다. 쿵쾅거리는 발소리와 함께 문이 벌컥 열렸고 불이 켜졌습니다. 눈부신 형광등 불빛 아래 큰어머니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오늘까지 짐 싸. 할머니한테 보낼 거야. 문이 다시 쾅 닫혔습니다. 수민이는 벌떡 일어나 앉아 자기 방을 둘러봤습니다. 아니, 자기 방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곳이었죠. 창고를 겨우 치워 만든 좁은 공간에는 낡은 이불 한 채와 작은 책상 하나뿐이었습니다.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수민이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영재학교 다닐 때 받은 트로피 하나, 과학대회에서 받은 간이 실험 키트, 그리고 아빠와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아빠는 수민이 어깨에 손을 올리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수민이는 그 사진을 꺼내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지만 수민이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7시가 되자 수민이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식탁에는 큰아버지와 사촌 오빠 2명이 앉아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와 갓 구운 계란말이, 그리고 하얀 쌀밥이 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수민이가 자리에 앉으려는 순간 큰 사촌 오빠가 수민이 앞에 놓인 밥그릇을 낚아챘습니다. 나 오늘 학교에서 축구 시합 있어서 많이 먹어야 돼. 작은 사촌 오빠도 수민이 반찬 접시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큰어머니는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며 못 본 척했습니다. 큰아버지는 신문을 펼친 채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수민이는 빈 그릇만 바라보다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이제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수민이는 가방을 메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큰어머니의 목소리가 따라왔습니다. 버스 터미널까지 걸어가. 돈 아껴야지. 할머니네 가는 표값은 서랍에 놔뒀어.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복도에 수민이만 남았습니다. 좁고 어두운 복도를 걸어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밤새 악몽 때문에 제대로 자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빌라 입구를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3월의 새벽 공기는 아직 겨울 끝자락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버스 터미널까지는 걸어서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수민이는 무거운 가방을 번갈아 들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쳤고 가게들이 하나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빵집에서 나는 고소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지만 수민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는 9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수민이는 매표소 앞에 섰습니다. 전광판에는 여러 지방 도시 이름들이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충청북도 사과꽃마을로 가려면 버스를 3번 갈아타야 했습니다. 수민이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지폐를 꺼냈습니다. 큰어머니가 준 돈을 세어보니 표값보다 3,000원이 부족했습니다. 수민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 앞에 선 수민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13살 소녀의 얼굴이라기엔 너무 지쳐 보였습니다.
수민이는 세면대에 손을 짚고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뚝뚝 떨어져 하얀 세면대 위에 작은 물웅덩이를 만들었습니다. 애야, 괜찮니? 뒤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수민이가 고개를 들자 청소부 조끼를 입은 할아버지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름 가득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따뜻했습니다. 어디 가니? 혼자 가는 거야? 수민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표값이 모자라는구나.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5,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냈습니다. 수민이가 손을 저었지만 할아버지는 수민이 손에 돈을 쥐어주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손녀뻘 되는 애가 울고 있으면 할아버지가 어떻게 지나가겠니? 조심히 가거라. 수민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합니다라고 겨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수민이 머리를 쓰다듬고는 천천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수민이는 손안의 지폐를 내려다보다가 다시 매표소로 향했습니다. 버스는 10시 30분에 출발했습니다. 낡은 고속버스는 덜컹거리며 도시를 벗어났습니다. 빽빽한 건물들이 점점 멀어지고 논과 밭이 창밖으로 펼쳐졌습니다. 수민이는 창가에 머리를 기댄 채 흘러가는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 이맘때 이 길을 가족과 함께 갔었습니다. 아빠가 운전대를 잡고 엄마가 옆자리에서 간식을 까주고 뒷좌석에서 수민이가 책을 읽던 그 시간. 이제는 돌아오지 않을 시간이었습니다. 버스는 3번을 갈아타야 했습니다. 첫 번째 환승지에서 1시간, 두 번째 환승지에서 또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작은 시외버스로 갈아탄 마지막 구간에서는 승객이 수민이 포함해서 5명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산이 보이기 시작했고 길은 점점 좁아졌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 버스가 작은 정류장 앞에 멈춰 섰습니다. 사과꽃 마을. 낡은 표지판에 희미하게 쓰인 글자였습니다. 수민이가 버스에서 내리자 운전기사가 말했습니다. 다음 버스는 내일 오전에 있어. 조심히 가. 버스가 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졌습니다. 수민이는 정류장 옆 표지판을 보며 마을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좁은 시멘트길 양옆으로 낡은 집들이 늘어서 있었고 대문 앞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수민이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낯선 아이가 큰 가방을 들고 마을에 나타난 게 신기한 모양이었습니다. 할머니 집은 마을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낡은 기와집이었고 대문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수민이는 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마당 안쪽에서 할머니가 빨래를 걷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허리가 굽은 할머니는 빨래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개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수민이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주름 가득한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할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빨래를 바구니에 떨어뜨리고 수민이에게 수민아. 수민이가 왜 여기? 할머니, 나 여기서 살면 안 돼요? 그 한마디를 하는 순간 수민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1년 동안 꾹꾹 눌러 담았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고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수민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 품에서 나는 비누 냄새와 햇볕 냄새가 수민이를 감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할머니가 수민이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들어가자. 추우니까. 그날 밤 수민이는 할머니가 차려준 작은 방에 누웠습니다. 이불은 오래되었지만 포근했고 방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복도 건너편 할머니 방에서는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수민이는 살짝 문틈으로 내다봤습니다. 할머니가 서랍에서 통장을 꺼내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던 할머니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통장을 다시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수민이는 조용히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도 힘드실 텐데 천장을 올려다보며 수민이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오늘은 눈이 감겼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 집 대문 앞에 마을 부녀회장 윤미숙이 서 있었습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순떡 언니, 수민이가 왔다면서요? 키우기 힘드시겠어요?
그 말 한마디가 아침 공기 속에 낮게 깔렸습니다. 윤미숙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할머니가 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마당으로 들어선 윤미숙은 꽃무늬 블라우스에 깔끔한 바지 차림이었고 손에는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미숙아. 아침 일찍 웬일이야? 언니 혼자 계실까봐 반찬 좀 갖고 왔어요. 수민이도 먹을 거 많이 필요하잖아요. 윤미숙이 비닐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김치 한 통과 멸치볶음이 들어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고맙다며 받았지만 수민이는 방문. 틈새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뭔가 불편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윤미숙의 웃음이 입가에만 머물러 있었고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나저나 언니, 수민이 학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 중학교는 차로 30분은 나가야 하는데. 그건 천천히 생각해 봐야지. 일단 애가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서. 윤미숙은 마당을 둘러보다가 과수원 쪽을 가리켰습니다. 과수원 일은 어떻게 하세요? 혼자 하시기도 벅찬데 애까지 보시려면. 괜찮아. 어떻게든 되겠지. 할머니의 대답이 짧아졌습니다. 윤미숙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대문을 나서며 한 번 더 뒤를 돌아봤고 그 시선이 수민이가 숨어있는 방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수민이는 재빨리 고개를 숨겼습니다. 윤미숙이 떠나고 나서 할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수민이도 방에서 나와 할머니를 따라갔습니다. 낡은 가스레인지 위에 냄비를 올리고 할머니는 쌀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쌀을 헹구는 소리가 작은 부엌에 울렸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너는 아직 어려서 그래. 할머니가 할게. 하지만 수민이는 할머니 옆에 섰습니다. 할머니가 쌀을 씻는 손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주름지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손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손톱 밑에는 지워지지 않는 흙이 끼어 있었습니다. 아침밥이 다 되자 할머니는 과수원으로 나갔습니다. 수민이도 뒤따라갔습니다. 과수원은 집 뒤편 언덕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경사진 땅에 사과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는데 나무마다 줄기가 굽고 껍질이 거칠었습니다. 가지들은 사방으로 뻗어 있었지만 정돈되지 않은 채 엉켜 있었습니다. 이 나무들이 다 언제 심으신 거예요? 내 증조할아버지 때부터 있던 나무들이야. 한 70년은 넘었을 거다. 할머니가 나무 하나를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거친 나무 껍질이 할머니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셨어. 이 나무들만은 절대 베지 말라고. 이유는 안 가르쳐 주셨는데 약속은 지켜야지. 수민이는 할머니 말을 듣고 나무들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못생긴 나무들이었습니다. 옆 과수원 나무들은 줄기가 곱고 가지가 가지런했는데 할머니네 나무들은 영락없는 고목들이었습니다. 그때 옆 과수원에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사다리를 들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를 보더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순떡 씨, 아직도 저 나무들 붙들고 계십니까? 저거 다 베어내고 요즘 나오는 신품종으로 새로 심으세요. 그래야 돈이 되지. 저 나무들 가지고 누가 사과를 사간다고요. 할머니는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남자는 혀를 차며 자기 과수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수민이는 할머니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 입가에 쓴웃음이 번졌다가 사라졌습니다. 저 아저씨 말이 맞아. 우리 사과는 안 팔려. 할머니가 나무 밑에 떨어진 작은 사과 하나를 주워 들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울퉁불퉁한 모양이었습니다. 색깔도 고르지 않았고 한쪽은 벌레 먹은 자국이 있었습니다. 마트에서는 이런 사과 안 받아줘. 재래시장에 내다 팔아도 다른 사과 절반값밖에 못 받아. 1년 내내 고생해서 몇백만 원 버는 게 고작이야. 할머니가 사과를 주머니에 넣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민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대문 앞에 우편 배달부가 서 있었습니다. 노란 봉투 하나를 할머니에게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봉투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재산세 고지서였습니다. 할머니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또 올랐네.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봉투를 들고 안방으로 들어간 할머니는 서랍을 열고 통장을 꺼냈습니다.
수민이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280만 원 세금 내고 나면 얼마 안 남는데. 수민이 밥 먹이고 학교 보내려면. 할머니의 혼잣말이 문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수민이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비누 묻은 손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할머니는 아침에 과수원에서 가져온 사과를 깎기 시작했습니다. 못생긴 사과였지만 할머니는 껍질을 정성껏 돌려가며 벗겼습니다. 얇은 껍질이 끊어지지 않고 길게 이어졌습니다. 자, 먹어봐라. 우리 사과는 못생겼어도 맛은 특별하단다. 할머니가 깎은 사과를 접시에 담아 수민이 앞에 내밀었습니다. 수민이는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새콤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평범한 사과 맛이 아니었습니다. 향이 더 진했고 씹을수록 단맛이 깊어졌습니다. 맛있어요, 할머니. 그치? 할머니가 매일 아침 깎아줄게. 할머니가 수민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할머니가 밭에 나간 사이 수민이는 과수원을 혼자 걸었습니다. 나무를 하나하나 만져봤습니다. 거친 껍질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어떤 나무는 줄기에 구멍이 나 있었고 어떤 나무는 가지가 반쯤 부러져 있었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쓸모없는 늙은 나무들로 보였겠지만 수민이는 뭔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이 나무들에게는 비밀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을 먹은 뒤 수민이는 가방에서 영재학교 때 받은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간이 실험 키트였습니다. 안에는 당도계와 산도 측정 종이, 그리고 몇 가지 시약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민이는 낮에 먹다 남은 사과 한 조각을 가져와 당도를 재보기로 했습니다. 당도계 눈금을 확인하는 순간 수민이 눈이 커졌습니다. 일반 사과보다 높은 수치였습니다. 수민이는 다시 한번 측정했습니다. 똑같은 결과였습니다. 이상한데. 수민이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방 밖에서 할머니가 기침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민이는 재빨리 실험 도구를 가방 속에 숨겼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수민이는 이불 속에서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네 사과가 특별한 이유가 뭘까? 왜 할아버지는 나무를 베지 말라고 했을까? 궁금증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때 창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시간에 마을에 차가 다닐 리 없었습니다. 수민이는 조용히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헤드라이트가 꺼져 있었고 차는 소리 없이 과수원 쪽으로 향했습니다. 수민이는 커튼을 살짝 젖히고 차를 지켜봤습니다. 차가 과수원 입구에서 멈춰 섰다가 다시 천천히 움직여 마을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수민이 등골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민이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고 새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젯밤 본 검은 차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수민이는 이불을 걷고 일어나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기 얼굴을 보는 순간 수민이는 멈칫했습니다. 분명 며칠 전만 해도 창백했던 얼굴이었는데 지금은 뺨에 살짝 혈색이 돌아 있었습니다. 눈 밑 다크서클도 조금 옅어진 것 같았습니다. 수민이는 거울에 더 가까이 다가가 자기 얼굴을 만져봤습니다. 이상하다. 부엌에서 할머니가 아침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마에 무언가를 써는 소리, 물 끓는 소리. 수민이는 세수를 하고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할머니는 또 사과를 깎고 있었습니다. 어제처럼 정성스럽게 껍질을 돌려가며 벗기고 있었습니다. 잘 잤니? 오늘도 할머니 사과 먹자. 아침상에 오른 사과 접시. 수민이는 한 조각을 집어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과를 먹고 나서 확실히 몸이 좋아진 것 같았습니다. 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했는데 여기 온 뒤로는 개운했습니다. 밤에 악몽도 덜 꾸게 되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할머니가 밭으로 나가자 수민이는 가방에서 실험 키트를 꺼냈습니다. 어제 측정한 당도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수민이는 부엌 찬장에서 사과 하나를 더 꺼내 작은 조각을 잘랐습니다. 이번에는 항산화 성분을 측정하는 간이 테스트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작은 시험관에 씨약을 떨어뜨리고 사과즙을 섞었습니다. 색깔이 변하는 것을 보고 비교표와 대조했습니다. 수민이 손이 멈췄습니다. 비교표의 가장 높은 수치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높았습니다. 이게 맞나? 수민이는 다시 한번 처음부터 시작했습니다. 새 시험관, 새 씨약, 정확한 분량. 결과는 같았습니다. 할머니네 사과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들어있었습니다. 수민이는 식탁에 앉아 턱을 괴었습니다. 영재학교 다닐 때 배운 것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항산화 성분이 높다는 것은 몸에 좋은 성분이 많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높은 수치는 일반 과일에서는 나올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마을 어귀를 걷다가 수민이는 낡은 건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녹슨 철문에는 사과꽃 초등학교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폐교된 학교였습니다. 담장 너머로 운동장이 보였고 교사 건물은 아직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수민이는 주위를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담장 옆 큰 나무를 타고 넘어갔습니다. 운동장에 내려서니 잡초가 무릎까지 자라 있었습니다. 교사동 현관문은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지만 연문 하나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복도는 어두웠고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수민이는 복도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교실마다 책상과 의자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칠판에는 누군가 쓰다 만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끝에서 두 번째 교실 문패에 과학실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수민이는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에 먼지가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한쪽 벽에는 실험대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 현미경 2대가 천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수민이는 천을 걷어냈습니다. 현미경은 오래되었지만 렌즈는 깨끗했습니다. 구석에는 컴퓨터 한 대가 있었습니다. 수민이는 전원 버튼을 눌러봤습니다. 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콘센트를 확인하니 전기는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플러그를 다시 꽂고 전원을 켜자 오래된 컴퓨터가 웅소리를 내며 부팅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세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민이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문 앞에 6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빗자루를 들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너 순떡이네 손녀지. 며칠 전에 온. 남자의 얼굴이 조금 풀렸습니다. 학교 관리인이었습니다. 여기서 뭐하니? 저 공부하고 싶어서요. 집에는 컴퓨터가 없어서. 수민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관리인은 한참 수민이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공부하려고. 요즘 애들은 학교도 안 가려고 하는데 신기하네. 그래, 다치지 않게 조심해서 써라. 대신 다른 애들한테는 말하지 마. 여기 애들 장난 심해서 기물 부수고 그럴까봐. 관리인이 나가고 수민이는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수민이는 검색창에 한국 토종 사과를 쳤습니다. 여러 자료가 나왔습니다. 후지, 홍옥, 국광 익숙한 품종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네 사과와 맞는 것은 없었습니다. 수민이는 검색어를 바꿨습니다. 고목 사과나무 70년 이상 사과나무 항산화 성분 높은 사과. 세 번째 페이지를 넘기다가 수민이 손이 멈췄습니다. 국립농업과학원 자료실에 올라온 오래된 논문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제목은 조선능금의 생리학적 특성 연구였습니다. 클릭하자 파일이 열렸습니다. 첫 페이지에 흑백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작고 울퉁불퉁한 사과 사진. 할머니네 사과와 똑같았습니다. 수민이는 숨을 죽이고 내용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조선능금은 한반도에 자생하던 토종 사과 품종으로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재배되어 온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는 거의 멸종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70년 이상 자란 고목에서 열리는 열매는 일반 사과 대비 항산화 성분이 30배 이상 높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수민이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을 스크롤하며 계속 읽어갔습니다. 특히 폴리페놀 함량이 일반 사과 대비 현저히 높아 항암 효과 및 면역력 증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하지만 외형이 불규칙하고 상품성이 낮아 1970년대 이후 대부분 신품종으로 교체되었으며 현재 한국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수민이는 프린터를 찾았습니다. 다행히 구석에 오래된 프린터가 있었고 종이도 남아 있었습니다. 자료를 프린트하고 사과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찍었습니다. 집에 있는 할머니네 사과를 찍은 사진과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조선능금. 수민이가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네 과수원에 있는 것은 멸종된 줄 알았던 토종 사과나무였습니다. 그것도 70년 넘게 자란 고목들. 할아버지가 나무를 베지 말라고 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수민이는 급히 폐교를 나와 과수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나무 하나하나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굵은 줄기, 거친 껍질. 밑동 부분을 자세히 보니 나이테가 촘촘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손으로 세어보니 정말로 70개가 훨씬 넘었습니다. 수민이는 나무를 껴안았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쓸모없는 늙은 나무로 보였겠지만 이 나무들은 보물이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귀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때 과수원 끝자락에서 뭔가 이상한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수민이는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나무의 가지 하나가 깔끔하게 잘려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가지치기를 한 것처럼 보였지만 단면을 자세히 보니 달랐습니다. 톱으로 자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날카로운 칼로 매끈하게 잘린 단면이었습니다. 수민이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나무 밑 흙바닥에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신발도 아니고 자기 신발도 아니었습니다. 등산화 같은 큰 신발 자국이었습니다. 어젯밤 본 검은 차가 떠올랐습니다. 수민이 등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누군가 밤에 이 과수원에 들어와 나뭇가지를 잘라간 것이었습니다. 수민이는 스마트폰을 꺼내 발자국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잘린 가지도 찍었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수민이는 과수원 바닥에 쪼그려 앉아 발자국을 살펴봤습니다. 신발 크기가 컸고 앞쪽이 뾰족한 등산화 모양이었습니다. 발자국 옆 흙을 손가락으로 살짝 파보니 아직 축축했습니다. 오래되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수민이는 가방에서 영재학교 다닐 때 쓰던 자와 공책을 꺼냈습니다. 과학수사대가 하는 것처럼 발자국 크기를 재고 스케치했습니다. 신발 길이가 28cm쯤 되었습니다. 성인 남자 신발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민이는 할머니에게 말할까 고민했습니다. 저녁상을 마주하고 앉아 할머니 얼굴을 살폈습니다. 할머니는 하루 종일 밭일을 하고 와서 피곤해 보였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밥을 먹는 손놀림도 느렸습니다. 할머니, 오늘 많이 힘드셨어요?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할머니가 웃었지만 눈가의 주름이 더 깊어 보였습니다. 수민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할머니를 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자 수민이는 잠을 자는 척 이불 속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눈은 감기지 않았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밖의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할머니 방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11시였습니다. 12시가 넘어가자 수민이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커튼을 살짝 젖히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마을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가로등 하나 없는 길은 칠흑 같았습니다. 달빛만이 희미하게 과수원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1시가 되었습니다. 수민이 눈꺼풀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손전등 불빛이었습니다. 수민이는 잠이 확 깼습니다. 몸을 앞으로 숙여 유리창에 얼굴을 바짝 댔습니다. 불빛이 둘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과수원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모자를 눌러 쓴 사람들이었습니다. 수민이는 숨소리마저 죽였습니다. 심장이 귀에 들릴 만큼 크게 뛰었습니다. 두 사람은 과수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사람이 나무 한 그루를 골라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칼 같은 것이었습니다. 나무가지 하나를 잡더니 조심스럽게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수민이는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카메라를 켜고 화면을 최대한 확대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둠 속이라 선명하게 찍히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의 윤곽과 움직임은 담을 수 있었습니다. 가지를 자른 사람이 비닐봉지에 넣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른 나무로 이동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또 가지를 잘랐습니다. 수민이는 영상을 계속 찍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화면이 흔들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두 사람이 과수원을 빠져나갔습니다. 불빛이 점점 멀어지더니 마을 입구 쪽에서 사라졌습니다. 잠시 후 자동차 시동 거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해졌습니다. 수민이는 그제야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스마트폰을 꽉 쥔 손바닥에서 다음날 아침 일찍 수민이는 폐교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영상을 컴퓨터에 옮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과학실에 들어서자 관리인 아저씨가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수민이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찍 왔네. 공부 열심히 하는구나. 아저씨, 혹시 학교에 CCTV 있나요? CCTV 있긴 한데 오래됐어. 정문 쪽에 하나 있는데 아직 작동하나 모르겠네. 수민이 눈이 반짝였습니다. 폐교 정문에서 과수원 방향이 보였습니다. 혹시 어젯밤 차가 찍혔을지도 몰랐습니다. 그거 볼 수 있을까요? 관리인 아저씨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수민이를 따라 관리실로 갔습니다. 구석에 오래된 모니터와 녹화기가 있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여기 영상이 저장되는데 일주일치만 남고 지워져. 뭘 찾는데? 어젯밤 영상 좀 보고 싶어요. 관리인이 리모컨을 조작했습니다. 화면이 깜빡이더니 흑백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화면 구석에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관리인이 빨리 감기를 눌렀습니다. 언제쯤? 새벽 1시쯤이요. 화면이 1시로 넘어갔습니다. 텅 빈 정문과 어두운 길이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새벽 1시 15분쯤 화면 오른쪽에서 차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승용차였습니다. 헤드라이트가 꺼진 채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멈춰주세요. 수민이가 외쳤습니다. 관리인이 일시정지를 눌렀습니다. 차량이 화면 중앙에 멈춰 있었습니다. 번호판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수민이는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확대해서 보니 번호가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이거 저장할 수 있어요? 제 스마트폰으로 옮기고 싶어요. 스마트폰으로? 그건 왜? 숙제 때문에요. 마을 풍경 조사하는 거라서요. 관리인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서랍에서 오래된 메모리 카드를 꺼내 녹화기에 꽂았습니다. 영상을 복사하는 동안 수민이는 번호판 사진을 다시 확대해 봤습니다. 숫자가 흐릿했지만 몇 개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과학실로 돌아온 수민이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어젯밤 찍은 동영상을 컴퓨터로 옮겼습니다. 화면이 어둡고 흔들렸지만 두 사람이 나무가지를 자르는 모습은 분명히 보였습니다. 수민이는 인터넷 검색창에 차량 번호를 쳤습니다. 하지만 번호만으로는 차주를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민이는 재빨리 창을 닫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관리인이 들어왔습니다. 점심시간이다. 밥 먹었니? 아직이요. 관리인이 비닐봉지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안에 김밥 한 줄이 들어있었습니다. 마을 구멍가게에서 산 거야. 먹어라. 공부하느라 배고프겠다. 수민이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관리인이 나가고 수민이는 김밥을 먹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뭇가지를 훔쳐가는 사람들. 검은 차. 그리고 조선능금이라는 귀한 나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할머니네 과수원이 조선능금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몰래 가지를 훔쳐가고 있었습니다. 접목을 하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가지만 있으면 다른 나무에 붙여서 새 나무를 만들 수 있었으니까요. 그럼 이 사람들은 나무 전체를 노리고 있을 거야. 수민이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할머니를 속여서 과수원을 헐값에 사려고 할지도 몰랐습니다. 수민이는 컴퓨터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증거를 더 모아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민이는 과수원에 들렀습니다. 어젯밤 두 사람이 자른 나무를 찾아갔습니다. 예상대로 새로 잘린 가지가 2개 더 있었습니다. 수민이는 그 흔적들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때 마을길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민이는 나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CCTV에 찍힌 그 차였습니다. 차가 할머니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에서 양복 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였고 머리를 말끔하게 넘긴 모습이었습니다. 남자는 차 뒷좌석에서 서류 가방을 꺼내 들고 할머니 집 대문으로 걸어갔습니다. 수민이는 나무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남자가 대문을 두드렸고 할머니가 나와 문을 열어줬습니다. 두 사람이 마당으로 들어가고 대문이 닫혔습니다. 수민이는 조용히 대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담장 틈으로 마당이 보였습니다. 남자가 평상에 앉아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앞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수민이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이 남자가 나뭇가지를 훔쳐간 사람들과 관련이 있을 게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할머니에게 뭔가 제안을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수민이는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남자의 얼굴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차량 번호판도 다시 한번 또렷하게 찍었습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수민이는 담장 뒤에서 숨을 죽인 채 마당을 지켜봤습니다. 양복 입은 남자가 서류 가방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가 두툼했습니다. 남자가 봉투를 탁자 위에 놓자 할머니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할머니, 제 명함입니다. 남자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명함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한석주라고 합니다. 프리미엄 과일 유통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번에 좋은 제안을 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한석주라는 남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수민이는 그 목소리 뒤에 숨겨진 뭔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안이요? 무슨? 할머니 과수원을 저희 회사에서 인수하고 싶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혼자 과수원 관리하시기 힘드시잖아요. 한석주가 봉투를 손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여기 5천만 원 있습니다. 수표로 준비했어요. 할머니 과수원을 이 금액에 저희가 사겠습니다. 5천만 원. 할머니 입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수민이도 그 금액에 놀랐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모아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할머니. 요즘 사과 농사가 어디 남는 장사입니까? 할머니네 나무들은 다 늙었고 사과도 못생겨서 안 팔리잖아요. 제가 선심 쓰는 겁니다. 한석주가 평상에서 일어나 과수원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 같았습니다. 이 돈으로 서울의 작은 아파트 전세 얻으시고 손녀분이랑 편하게 사세요. 손녀분 학교도 보내야 하고 병원도 다니시려면 도시가 편하시잖아요. 할머니가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손이 무릎 위에서 가만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수민이는 할머니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생각 좀 해봐야겠어요. 물론이죠. 천천히 생각하세요. 제 명함 있으니까 결정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한석주가 봉투를 다시 가방에 넣으며 일어섰습니다. 대문을 나서며 한 번 더 뒤를 돌아봤습니다. 참 할머니. 이건 우리끼리만 아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한테 소문나면 괜히 시끄러워지니까요. 차 시동이 걸렸고 검은 승용차가 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졌습니다. 수민이는 담장 뒤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할머니는 평상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마당 한 구석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민이는 조용히 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민아, 언제 왔니? 어디 갔다 오니? 산책하다 왔어요. 할머니, 아까 누가 다녀갔어요? 할머니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입술을 달싹거리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도 안 왔어. 그냥 동네 아는 사람이 왔다 갔어. 수민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할머니도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수민이는 스마트폰으로 한석주를 검색했습니다. 프리미엄 과일 유통회사. 회사 홈페이지가 나왔습니다. 그럴듯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민이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한석주 이름을 뉴스 검색창에 쳤습니다. 몇 페이지를 넘기다가 3년 전 신문기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희귀 농산물 불법 수출 혐의, 한석주 씨 경찰 조사. 수민이는 기사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한석주 씨는 전국의 토종 과일나무를 헐값에 사들여 해외에 고가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조사는 중단되었다. 수민이는 스크린샷을 찍어 저장했습니다. 더 검색하니 게시판에 피해자들의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한석주한테 복숭아 과수원 3천만 원에 팔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일본에 10억에 팔았대요.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아요. 우리 할아버지 배 과수원도 당했어요. 헐값에 넘어갔는데 몇 달 뒤 외국 사람들이 와서 나무를 다 파가더래요. 수민이 손이 떨렸습니다. 한석주는 사기꾼이었습니다. 그것도 토종 과일나무를 노리는 전문 사기꾼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아무 말하지 않았지만 밤마다 한숨 쉬는 소리가 방문 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수민이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가 나가 문을 열자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숙모 저예요. 철민이. 박철민. 할머니의 먼 친척이었습니다. 수민이는 방문 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에 눈가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철민아, 웬일이야? 그냥 숙모 얼굴 보고 싶어서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박철민이 평상에 걸터 앉았습니다. 허락도 받지 않고 앉은 것이 예의 없어 보였습니다. 숙모, 요즘 과수원 세금이 얼마나 나와요? 왜 그걸 물어보니? 아니, 제가 들으니까 요즘 농지 세금이 엄청 올랐다던데요. 5,000평이면 1년에 몇백만 원은 나가지 않습니까? 할머니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철민이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게다가 수민이도 키우시느라 돈 많이 드시죠? 중학교 올라가면 돈이 더 드는데 그때 가서 어쩌려고 그러세요? 수민이는 방문을 조금 더 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철민아,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니? 제 말은요, 숙모. 요즘 같은 세상에 나이 드신 분이 그 큰 과수원 혼자 관리하시는 게 쉽지 않잖아요. 팔 생각 있으시면 제가 좋은데 알아봐 드릴게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팔 생각 없어. 내 할아버지가 지키라고 했어. 할아버지는 옛날 사람이시잖아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숙모,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죠. 박철민은 한참을 더 앉아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가면서 한마디 더 던졌습니다. 제 연락처 있으시죠? 마음 바뀌시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박철민이 떠나고 할머니는 마당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어깨가 더 축 처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수민이는 박철민을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뭔가 수상했습니다. 박철민이 마을을 나서자 수민이도 조용히 뒤를 따랐습니다. 박철민은 마을 끝 술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수민이는 창문 밖에 몸을 숨기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술집 구석 테이블에 한석주가 앉아 있었습니다. 박철민이 한석주 앞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이 소주잔을 부딪혔습니다. 수민이는 스마트폰을 꺼내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한석주가 주머니에서 하얀 봉투를 꺼냈습니다. 박철민에게 건네주며 뭔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지만 박철민이 봉투를 받아 안을 확인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돈이었습니다. 수민이는 손이 떨렸지만 카메라를 계속 돌렸습니다. 한석주와 박철민이 악수를 했습니다.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창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수민이는 영상을 멈추고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박철민이 할머니를 배신하고 있었습니다. 한석주한테 돈을 받고 할머니를 설득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방에 돌아온 수민이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증거는 모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박철민은 계속 찾아올 것이고 한석주는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수민이는 스마트폰을 꺼내 오늘 찍은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한석주와 박철민이 돈봉투를 주고받는 장면이 또렷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수민이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 할머니를 지킬 수 있는 확실한 증거.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과수원의 나무들이 달빛 아래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70년을 그 자리를 지켜온 나무들. 수민이는 그 나무들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내가 지켜야 해. 할머니도 이 나무들도. 다음 날부터 박철민은 거의 매일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또 한 번. 때로는 손에 막걸리 한 병을 들고 오기도 했습니다. 평상에 걸터앉아 한숨부터 푹 내쉬었습니다. 숙모, 어제 읍내 나갔다 왔는데요. 농지 세금이 또 올랐대요. 작년보다 20%나. 할머니는 대답 없이 마당을 쓸었습니다. 빗자루가 시멘트 바닥을 쓸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5,000평이면 1년에 얼마나 나가는지 아세요? 게다가 비료가, 약값까지 합치면 숙모 나이에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박철민의 목소리에는 걱정하는 척하는 연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수민이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주먹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윤미숙도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손에 반찬통을 들고 왔습니다. 순떡 언니, 반찬 또 갖고 왔어요. 수민이 잘하는 애니까 고기 반찬 먹어야죠. 윤미숙이 평상에 앉아 반찬통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박철민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짧은 눈빛 교환이었지만 수민이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언니, 요즘 과수원 일 때문에 힘드시죠? 제가 보기에도 언니 혼자서는 너무 벅차 보여요. 괜찮아. 어떻게든 되겠지. 어떻게든요? 언니, 수민이 중학교 입학이 몇 달 안 남았어요. 교복과 학용품값 다 돈이잖아요. 윤미숙이 수민이 쪽을 힐끗 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수민이도 미안하겠어요. 할머니한테 짐이 되는 거 알면서 여기 있으니까. 수민이 손이 떨렸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참았습니다. 윤미숙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언니, 이참에 과수원 팔고 서울로 가세요. 수민이도 그게 더 좋을 거예요. 여기 있으면 애만 고생하죠. 할머니가 빗자루를 세워놓고 평상에 앉았습니다. 허리를 펴지 못하고 구부정하게 앉았습니다. 생각 좀 해볼게. 그 한마디에 윤미숙과 박철민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날 오후, 수민이는 할머니가 밭에 나간 사이 과수원 일을 돕기로 했습니다. 할머니 혼자서는 벅찬 일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떨어진 가지를 모으고 잡초를 뽑고 벌레 먹은 사과를 따내는 일. 수민이는 낡은 사다리를 나무에 세웠습니다. 높은 가지에 매달린 사과를 따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다리를 한 단 한 단 올라갔습니다. 나무 사다리가 삐걱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손을 뻗어 사과를 잡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다리 중간 발판이 와지끈 소리를 내며 부러졌습니다. 수민이 몸이 공중으로 떴습니다. 땅에 떨어지는 순간 어깨와 다리에 충격이 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한참을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하늘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수민아! 멀리서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급하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가 수민이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어디 다친 데 없어? 일어날 수 있어? 수민이는 일어나려고 했지만 왼쪽 다리에 통증이 왔습니다. 얼굴이 찌그러졌습니다. 아파요, 할머니. 할머니가 수민이를 업으려고 했지만 허리가 굽은 할머니에게는 무리였습니다. 결국 이웃집 아저씨를 불러 함께 수민이를 마을 보건소까지 데려갔습니다. 보건소 의사가 다리를 만져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인대가 늘어났어요. 2주 정도는 깁스하고 목발 짚어야 합니다. 큰 병원 가서 엑스레이 한번 찍어보시는 게 좋겠어요. 큰 병원까지 가려면 차로 1시간을 나가야 했습니다. 할머니는 택시를 불렀고 수민이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마치고 치료를 받는데 2시간이 걸렸습니다.
다행히 뼈는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대 손상이 심해서 깁스를 하고 목발을 짚어야 했습니다. 수납 창고에서 할머니가 지갑을 꺼냈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80만 원입니다. 할머니 손이 멈췄습니다. 지갑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현금이 3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통장을 꺼냈습니다. 은행 창구로 가서 돈을 찾았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병원비를 내고 나오는 할머니 어깨가 더 축 처져 있었습니다. 수민이는 목발을 짚고 할머니 뒤를 따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 때문이야. 내가 다쳐서 할머니가 돈을 쓰게 됐어. 집으로 돌아오자 대문 앞에 윤미숙이 서 있었습니다. 수민이의 깁스를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 수민이가 다쳤어요? 어쩌다가? 과수원에서 사다리에서 떨어졌어. 할머니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윤미숙이 허리에 손을 얹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언니 나이에 과수원 일이 어디 쉬운 일이에요. 이런 일도 생기고. 윤미숙이 수민이를 돌아봤습니다. 수민아, 치료비 많이 나왔지? 할머니 부담되시겠다. 그 한마디가 수민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수민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언니, 이럴 때 과수원 팔아서 여유 좀 가지세요. 수민이한테도 미안하지 않아요? 애가 다쳤는데 제대로 치료도 못 해주시면 어떡해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고 수민이를 부축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윤미숙은 한참을 대문 앞에 서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수민이는 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눈물이 베갯니를 적셨습니다. 내가 할머니한테 짐이 되고 있어. 내가 없었으면 할머니가 더 편했을 거야. 복도에서 할머니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랍을 여닫는 소리. 통장을 보는 소리. 할머니도 잠을 못 이루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녘 수민이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과수원의 나무들이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70년을 그 자리를 지켜온 나무들. 아니야. 포기하면 안 돼. 할머니를 지켜야 해. 이 나무들을 지켜야 해. 수민이는 가방에서 공책을 꺼냈습니다. 지금까지 모은 증거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뭇가지를 자른 흔적 사진, CCTV 영상, 한석주와 박철민이 돈을 주고받는 동영상, 신문 기사.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할머니를 완전히 지킬 수 있는 확실한 증거. 며칠 후 박철민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얼굴에 급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숙모, 제가 좋은 소식 가지고 왔어요. 그 과수원 사겠다는 사람이 조건을 더 좋게 제시했대요. 5천만 원이 아니라 7천만 원을 주겠대요.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근데 빨리 결정하셔야 한대요. 다음 주까지만 이 조건이 유효하대요. 놓치시면 안 됩니다, 숙모. 박철민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한석주한테서 압박을 받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수민이는 목발을 짚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박철민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철민이 눈을 피했습니다. 할머니, 저 배고파요. 수민이가 할머니를 부엌으로 데려갔습니다. 박철민은 평상에 혼자 앉아 담배를 피웠습니다. 할머니, 저 사람 말 듣지 마세요. 수민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수민이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수민아, 할머니가 너한테 미안해. 할머니, 저는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하지만 할머니 얼굴에는 괜찮지 않다는 것이 쓰여 있었습니다. 수민이는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주름지고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수민이는 서둘러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민이는 목발을 짚고 폐교로 향했습니다. 다리가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음 주까지, 그때까지 모든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과학실에 도착한 수민이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동안 모은 사진과 영상들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폴더를 만들고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부족했습니다. 결정적인 게 없어.
수민이는 의자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석주가 할머니를 속이고 있다는 증거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수원이 조선능금이라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야 한석주가 왜 이 과수원을 노리는지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수민이는 검색창에 국립원 예특작과학원을 쳤습니다. 홈페이지가 열렸습니다. 연구원 소개 페이지로 들어가 한 명씩 살펴봤습니다. 사과 연구 담당자를 찾았습니다. 정민재 교수, 사과 품종 연구 전문가. 연락처가 나와 있었습니다. 수민이는 백지를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충청북도 사과꽃마을에 사는 13살 수민이라고 합니다. 저희 할머니 과수원에 조선능금 나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펜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글씨가 비뚤비뚤했지만 계속 썼습니다. 자기가 분석한 결과 항산화 성분 수치, 나무의 나이, 사과의 모양까지 자세히 적었습니다. 제가 직접 분석해봤는데 항산화 성분이 일반 사과의 30배가 넘습니다. 혹시 이것이 정말 조선능금이 맞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편지를 다 쓰고 사과 사진을 출력해서 함께 넣었습니다. 봉투에 연구소 주소를 적고 돌아오는 주소에는 폐교 주소를 적었습니다. 우체국까지 목발을 짚고 가서 편지를 붙였습니다. 답장이 올까? 수민이는 불안했지만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편지가 도착하고 교수님이 답장을 쓰기까지 최소 일주일은 걸릴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수민이는 다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집 거실을 살펴봤습니다. 만약 한석주가 계약하러 온다면 여기가 될 것이었습니다. 어디에 카메라를 숨기면 좋을까요? 책장 뒤, 시계 뒤, 액자 뒤. 수민이는 메모장의 위치를 그려봤습니다. 하지만 카메라가 없었습니다. 작고 눈에 띄지 않는 카메라가 필요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했습니다. 손톱만 한 무선 카메라들이 나왔습니다. 가격을 보니 한 개에 5만 원이었습니다. 3개면 15만 원. 수민이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큰아버지네서 나올 때 가져온 용돈이 12만 원 남아 있었습니다. 수민이는 마을 구멍가게로 갔습니다. 주인 아저씨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혹시 인터넷으로 물건 주문하면 여기로 배송받을 수 있어요? 물론이지. 주소만 여기로 하면 돼. 수민이는 카메라 2개를 주문했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부족했지만 2개면 충분할 것 같았습니다. 이틀 후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수민이는 작은 상자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가 밭에 나간 사이 거실에서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하나는 책장 뒤에 숨겼습니다. 책들 사이로 렌즈만 살짝 보이게 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벽시계 뒤에 붙였습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각도였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앱을 열었습니다. 2대의 카메라가 잡히는 화면이 선명했습니다. 거실 전체가 보였습니다. 평상도, 탁자도, 앉는 자리도 다 보였습니다. 수민이는 카메라가 자동으로 인터넷에 저장되도록 설정했습니다. 누가 카메라를 부숴도 이미 영상은 저장되어 있을 것이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윤미숙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빈손이었습니다. 얼굴에 급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순떡 언니, 좋은 소식 있어요. 그 과수원 사겠다는 분이 조건을 더 올렸대요. 8천만 원. 8천만 원이라니까요. 할머니가 빨래를 널다 말고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토요일까지 결정하셔야 한대요. 그 이후면 다른 데 알아본다고 하시더라고요. 토요일. 이틀 남았습니다. 언니, 이 기회 놓치시면 안 돼요. 8천만 원이면 서울에서 전세도 얻고 수민이 학교도 보내고 병원비도 쓸 수 있잖아요. 할머니가 빨래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볼게. 언니, 뭘 더 생각하세요? 토요일 오전 10시에 마을회관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마을 분들도 다 오실 거예요. 언니를 응원하러요. 윤미숙이 가고 나서 할머니는 마당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수민이는 방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울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수민이는 마을 경찰 지구대 전화번호를 찾았습니다. 용기를 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관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사과꽃 마을에 사는 학생인데요. 신고하려고요. 신고요? 무슨 일인데? 수민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할머니 과수원, 조선능금 나무, 한석주와 박철민의 사기 계획. 처음에는 경찰관이 반신반의했습니다. 학생, 그게 정말이에요? 증거가 있나요? 네, 있어요. 사진도 있고 동영상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나무까지 훔쳐가는 것도 찍었고 돈 주고 받는 것도 찍었어요. 경찰관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그 동영상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보내드릴게요. 수민이는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파일들을 경찰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잠시 후 경찰관이 다시 말했습니다. 학생, 이거 진짜네요. 언제 계약한다고 했죠?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요. 마을회관에서요. 알겠습니다. 그날 우리가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학생이 신호 주면 들어갈게요. 그때까지 조심하세요. 전화를 끊고 수민이는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가득했습니다. 금요일 저녁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가 나가자 마을 구멍가게 아저씨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 편지 한 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순떡 씨, 폐교로운 편지인데 수취인이 수민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왔어요. 수민이가 뛰어나갔습니다. 목발을 짚는 것도 잊고 달려갔습니다.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발신인은 국립원 예특작과학원 정민재 교수였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수민이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뜯었습니다. 수민 학생, 보내주신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이 정말 조선능금이라면 엄청난 발견입니다. 제가 직접 확인하고 싶습니다. 혹시 토요일에 그곳으로 갈 수 있을까요?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민이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이번에는 눈물을 참지 않았습니다. 볼을 타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내일만 기다리면 되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수민이는 정민재 교수에게 답장 문자를 보냈습니다. 교수님, 토요일 오전 10시에 저희 마을 회관으로 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를 지킬 수 있을까요? 과수원을 지킬 수 있을까요? 창밖으로 별이 반짝였습니다. 과수원의 나무들이 밤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70년을 그 자리를 지켜온 나무들. 내일이면 그 나무들의 비밀이 모두에게 밝혀질 것이었습니다. 수민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을 위해 힘을 아껴야 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수민이는 새벽부터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냄비 뚜껑을 여닫는 소리가 어딘가 불안하게 들렸습니다. 할머니, 오늘 회관에 가야 해요? 수민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봤습니다. 밤새 잠을 설친 듯 눈가가 푸석했습니다. 미숙이가 그러는데 마을 사람들이 다 모인대. 나한테 응원해준다고.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민이는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도 같이 갈게요. 아니야. 너는 다리도 아픈데 집에 있어라. 안 돼요. 저도 가야 해요. 수민이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수민이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침 9시, 수민이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노트북이 들어갔습니다. 작은 프로젝터도 넣었습니다. 영재학교 다닐 때 과학 발표용으로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스마트폰 충전기, 여분 배터리까지 꼼꼼히 챙겼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옷깃을 여몄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할머니와 수민이는 마을 회관으로 향했습니다. 목발을 짚은 수민이가 천천히 걸었고 할머니가 옆에서 팔을 잡아주었습니다.
이른 아침인데도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회관으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회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수민이는 숨이 막혔습니다.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빈틈없이 채워진 좁은 공간. 모든 시선이 할머니와 수민이에게 쏠렸습니다. 윤미숙이 앞쪽에 서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순떡 언니, 여기 앉으세요. 자리 마련해뒀어요. 할머니를 위한 자리는 한가운데 놓인 평상이었습니다. 사방이 사람들로 둘러싸인 자리였습니다. 수민이는 할머니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꽉 껴안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윤미숙이 마이크도 없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순떡 언니가 과수원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오늘 좋은 조건으로 팔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우리가 응원해드리려고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회관을 채웠습니다. 9시 반 회관 문이 열렸습니다. 한석주가 들어왔습니다. 검은 양복에 넥타이를 맨 모습이었습니다.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박철민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한석주가 할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서류 가방을 열고 두툼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를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할머니 약속대로 8천만 원 가져왔습니다. 수표로 준비했어요. 봉투 속에서 수표 한 장이 보였습니다. 숫자가 선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8천만 원이나. 순떡이 할머니한테 좋은 일 아닌가. 한석주가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여러 장으로 된 서류였습니다. 할머니 앞에 펼쳤습니다. 여기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박철민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숙모, 이 기회 놓치시면 안 됩니다. 누가 8천만 원을 주고 저 과수원을 사겠어요? 할머니가 계약서를 내려다봤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수민이는 할머니 떨리는 손을 보며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할머니, 잠깐만요. 수민이가 일어섰습니다. 목발을 짚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한석주가 짜증 섞인 얼굴로 수민이를 봤습니다. 학생, 지금 어른들이 중요한 이야기하는 중이에요.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수민이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터를 꺼냈습니다. 전선을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플러그가 2번 빠졌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야? 한석주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수민이는 대답하지 않고 계속 준비했습니다. 프로젝터가 회관벽에 빛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그리고 마을분들. 제가 보여드릴 게 있어요. 수민이 목소리가 회관에 울렸습니다.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우리 과수원이 왜 8천만 원이 아니라 50억 원의 가치가 있는지 말이에요. 50억?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애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하지만 수민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트북 키를 눌렀습니다. 화면이 벽에 떴습니다. 첫 번째 화면. 사과 성분 분석 결과였습니다. 그래프와 숫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분석한 우리 과수원 사과 성분입니다. 항산화 성분이 일반 사과의 30배 이상이에요.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작아졌습니다. 두 번째 화면. 국립농업과학원 자료였습니다. 조선능금 사진과 설명이 나왔습니다. 우리 과수원 사과는 조선능금입니다. 한반도에 자생하던 토종 사과예요. 지금은 거의 멸종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사람들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한석주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세 번째 화면. 나무 나이테 사진과 측정 결과였습니다. 우리 과수원 나무들은 70년 이상 된 고목들입니다. 이런 나무에서 열리는 조선능금은. 수민이가 다음 화면으로 넘겼습니다. 큰 글씨가 벽을 채웠습니다. 나무 한 그루 가치 3억 원. 32그루 96억 원. 회관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마저 들릴 것 같았습니다. 한석주 씨는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8천만 원에 사려고 한 거예요. 한석주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증거가 어디 있어? 수민이가 조용히 다음 화면을 넘겼습니다. 네 번째 화면.
CCTV 영상이었습니다. 한밤중 과수원에 침입하는 두 사람의 모습. 나뭇가지를 자르는 장면. 날짜와 시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건 한석주 씨 사람들이 밤에 우리 과수원에 들어와 나뭇가지를 훔쳐가는 영상이에요. 회관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5번째 화면. 박철민과 한석주가 술집에서 돈 봉투를 주고받는 동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박철민 씨가 한석주 씨한테서 돈을 받는 장면이에요. 할머니를 설득하는 대가로요. 박철민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일어서려다 주저앉았습니다. 6번째 화면. 윤미숙이 한석주한테서 돈 봉투를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윤미숙 부녀회장님도 돈을 받으셨어요. 중개 수수료라고요. 윤미숙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입이 벌어졌다 닫혔다를 반복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윤미숙에게 쏠렸습니다. 한석주가 수민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해가. 당장 그거 꺼. 한석주가 노트북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회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거기 서세요.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제복을 입은 경찰관이 한석주 팔을 잡았습니다. 수민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어제 경찰에 다 신고했어요. 증거도 다 보냈고요. 한석주가 경찰을 뿌리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회관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흰머리에 안경을 쓴 60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연구원복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수민 학생, 정민재 교수였습니다. 남성은 회관 안을 둘러보다 수민을 발견하고는 손을 들어 흔들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회관 안 사람들의 시선을 한 번에 끌어당겼습니다. 수민은 목발을 짚고 일어서며 교수님, 이라고 외쳤습니다. 정민재 교수는 빠른 걸음으로 수민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편지 받고 바로 달려왔어요. 늦지 않았죠? 교수의 손은 따뜻했고 악수는 단단했습니다. 수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네, 제때 오셨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교수는 할머니께 정중히 허리를 숙이며 할머니, 안녕하십니까?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라고 인사했습니다. 할머니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아이고, 감사합니다라고 답하며 허리를 굽혔습니다. 경찰은 잠시 한석주를 세워두고 교수를 바라보았고, 교수는 경찰에게 잠깐만 기다려주시겠습니까? 이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증언을 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석주를 의자에 앉혔고 한석주는 입술을 깨물며 바닥만 내려다보았습니다. 박철민과 윤미숙도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고 윤미숙은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정 교수는 회관 앞쪽으로 걸어가 마이크를 집어들었습니다. 스피커에서 잠깐 삐소리가 났다가 교수의 목소리가 회관 전체로 퍼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국립원 예특작과학원에서 사과 품종 연구를 담당하는 정민재입니다. 교수는 잠시 숨을 고르며 회관 안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수민 학생이 보내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최순덕 할머니의 과수원에 조선능금이라는 거의 사라진 토종 사과나무가 자라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 직접 확인하러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한 할아버지가 조선능금이 뭔가요? 라고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교수는 안경을 고쳤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조선능금은 우리나라 토종 사과 중 가장 오래된 품종 중 하나입니다. 항산화 성분이 일반 사과보다 30배 이상 높아 의학적으로도 가치가 크고 현재 전국에 몇 그루 남지 않았습니다. 교수는 잠시 멈추며 한석주를 바라보았습니다. 만약 최할머니 과수원에 30그루 이상이 있다면 이건 국가가 보호해야 할 매우 중요한 유전자원입니다. 회관이 조용해졌고 사람들의 시선이 교수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교수는 수민을 보며 지금 과수원으로 안내해 줄 수 있나요? 라고 물었고 수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와 수민, 교수 일행, 그리고 경찰과 마을 사람 몇 명이 함께 회관을 나섰습니다. 한석주와 박철민도 경찰에게 이끌려 함께 따라 나왔고 윤미숙은 마지막에 고개를 숙인 채 뒤따랐습니다. 과수원까지 가는 길은 조용했습니다. 수민은 목발을 짚으며 천천히 걸었고 할머니가 옆에서 수민의 팔을 잡아주었습니다. 햇볕이 따가웠고
흙길에서 먼지가 일어나 신발에 묻었습니다. 과수원이 보이기 시작하자 교수는 걸음을 멈추고 과수원 전체를 바라보았습니다. 저기 저 나무들이군요. 교수의 목소리에는 긴장과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과수원에 도착하자 교수와 연구원들은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연구원은 작은 칼로 나무 껍질 샘플을 조심스럽게 떼어내 비닐봉지에 넣었고, 다른 연구원은 사과를 따서 당도계와 pH 측정기로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측정기 화면에 숫자가 나타나자 연구원은 당도 18.5, pH 3.2입니다. 일반 사과보다 훨씬 높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교수는 나무 밑동에 무릎을 꿇고 앉아 나이테를 관찰했습니다. 손으로 나무 껍질을 쓰다듬으며 이 나무는 최소 70년에서 80년은 된 고목입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잘 보존되어 있어요 라고 감탄했습니다. 1시간이 지나자 교수와 연구원들은 과수원 중앙에 모여 자료를 비교했습니다. 교수는 할머니와 수민을 불러 나무 그늘 아래로 안내했고 마을 사람들도 그 주위에 둘러섰습니다. 교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확인 결과 이 과수원의 사과나무는 모두 조선 능금 품종이 맞습니다. 전체 32그루가 확인되었고 각 나무의 유전자원 가치를 최소 3억 원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의 입이 살짝 벌어졌고 손이 가슴 앞에서 멈췄습니다. 교수는 잠시 숨을 고르며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전체 과수원의 가치는 약 96억 원이며 토지와 생태적 가치를 더하면 100억 원이 넘을 것입니다. 8천만 원에 파신다는 건 교수는 한석주를 돌아보았습니다. 사기입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나왔고 100억이라고 8천만 원은 거저 주는 거네. 같은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한석주는 고개를 떨구었고 박철민은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윤미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할머니, 정말 몰랐어요. 저도 속은 거예요 라고 말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교수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이 과수원을 국가중요농업유산 1호로 지정 신청할 예정입니다. 또한 토종 사과나무 보존 프로그램을 통해 할머니께서 계속 관리하실 수 있도록 연간 관리비와 지원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대략 연간 5천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박수 소리가 과수원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할머니는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고 참았던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할아버지가 지키라고 하신 이유를 이제야 알겠어요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수미는 할머니를 꼭 안으며 할머니, 이제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경찰은 한석주와 박철민을 다시 일으켜 세워 회관 쪽으로 데리고 갔고 윤미숙도 조사를 받으러 따라갔습니다. 교수는 수민에게 다가와 수민 학생, 이렇게 어린 나이에 이 정도 분석을 해냈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나중에 우리 연구원에 오면 좋겠어요 라고 격려했습니다. 수민은 수줍게 웃으며 감사합니다. 교수님라고 답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 과수원의 그늘이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과수원에는 할머니와 수민만 남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사과나무 그림자가 땅 위에 길게 누웠습니다. 할머니와 수민은 과수원 한가운데 서서 오래된 나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가지가 살랑거렸고 사과 향기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수민은 할머니 어깨에 머리를 기댔고 할머니는 수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석양빛에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일주일 후 할머니 집 우편함에 두툼한 봉투가 도착했습니다. 국립원 예특작과학원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수미는 봉투를 들고 할머니께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교수님한테서 편지 왔어요. 할머니는 안경을 쓰고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공식 감정 보고서와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신청서가 들어있었고 보고서 첫 페이지에는 과수원 총 가치 평가액 102억 원이라는 문구가 큰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살짝 떨렸고 수미는 할머니 옆에 앉아 보고서를 함께 읽었습니다. 보고서에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의 사진과 성분 분석표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정민재 교수의 친필 편지가 있었어요. 최순떡 할머니께 할머니께서 지켜오신 과수원은 우리나라 농업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유산입니다. 국가가 함께 지켜나가겠습니다. 수민 학생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해주세요. 할머니는 편지를 읽으며 눈가를 훔쳤고 수민은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회관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마을 이장이 마이크를 잡고 최순떡 할머니 과수원이 국가 중요 농업유산 1호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우리 마을의 자랑입니다라고 발표했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할머니와 수민이 회관에 들어서자 마을 사람들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합니다. 여러분이라고 답했고 수민은 목발을 짚은 채 할머니 옆에 섰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다가와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할머니, 그동안 과수원 팔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수민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할머니는 모든 사람에게 괜찮습니다. 다 지나간 일이에요 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박철민의 아내가 찾아와 무릎을 꿇으려 하자 할머니는 손을 내저으며 일어나세요. 저는 괜찮은데 수민이한테 사과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박철민 아내는 수민을 보며 수민아 미안하다. 우리 남편이 정말 잘못했어 라고 말했고 수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줌마는 잘못 없으세요 라고 답했습니다. 보름이 지나자 과수원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국립원 예특작과학원에서 연구원들이 다시 찾아와 과수원 입구에 안내판을 세웠습니다. 국가 중요 농업유산 제1호 조선능금 과수원이라는 글씨가 새겨진 나무 안내판이었고 그 아래에는 과수원 역사와 조선능금의 가치를 설명하는 작은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할머니는 안내판을 보며 할아버지, 보고 계시죠? 라고 중얼거렸어요. 수민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한 달 후 할머니 통장에 5천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국가 보존 프로그램 첫 번째 지원금이었고 할머니는 은행에서 통장을 받아들고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수민은 할머니,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라고 말했어요. 할머니는 그래, 이제 걱정 없겠구나 라고 답하며 수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두 사람은 은행을 나와 마을 시장으로 갔고 할머니는 수민에게 새 운동화와 옷을 사주었습니다. 목발 벗으면 이거 신어라. 할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수민은 운동화를 꼭 안고 고마워요. 할머니라고 속삭였습니다. 가을이 깊어지자 과수원은 붉은 사과로 가득 찼습니다. 올해는 사과를 시장에 내다 팔지 않기로 했습니다. 연구원에서 씨앗과 젖모가지를 보존용으로 가져가고 나머지는 마을 사람들과 나눠 먹기로 했습니다. 할머니는 사과를 바구니에 담아 집집마다 돌렸고 사람들은 할머니 감사합니다. 귀한 사과 잘 먹겠습니다. 라고 인사했습니다. 수민도 목발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어 할머니를 도와 사과를 날랐습니다. 다리는 아직 조금 불편했지만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민재 교수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교수는 할머니와 수민에게 내년 봄에 과수원 옆에 작은 교육관을 지을 예정입니다. 학생들이 와서 조선능금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요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라고 답했고 교수는 수민을 보며 수민 학생이 해설을 맡아주면 어떨까요? 학생들에게 직접 설명해 주는 거예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수민은 잠시 망설이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고 교수는 웃으며 물론이죠. 이미 과수원을 지킨 영웅인데요 라고 답했습니다. 겨울이 찾아오자 과수원은 하얀 눈으로 덮였습니다. 수민은 매일 아침 할머니와 함께 과수원을 돌며 나무들을 살폈습니다. 가지에 쌓인 눈도 털어주었어요. 어느 날 아침 수민은 과수원 한가운데 서서 1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부모님을 잃고 큰아버지 집에서 차가운 시선을 견디던 날들, 할머니께 찾아와 처음 사과를 깎아 먹던 날, 과수원을 지키기 위해 밤새 증거를 모으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수민의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가 뒤에서 다가와 수민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수민아, 너 덕분에 이 나무들을 지킬 수 있었어. 할아버지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수민은 할머니를 돌아보며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가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라고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하얀 눈 속에 서서 오래된 사과나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무가지마다 눈꽃이 피어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눈송이가 날렸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고 멀리서 마을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할머니는 수민의 손을 잡으며 내년 봄에는 꽃이 더 많이 필 거야. 그때 사진 많이 찍자라고 말했습니다. 수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네 할머니. 약속해요라고 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발자국이 눈 위에 나란히 찍혔고 과수원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두 사람의 뒷모습을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과수원은 안전했습니다. 할머니와 수민에게는 함께 지켜나갈 시간만 남아 있었습니다. 먼 곳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리고 할머니 집 굴뚝에서는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